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지방에 위치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구독자입니다. 올해로 27살이 되었고, 딸 아이가 한 명 있는 싱글맘입니다. 평범한 여성으로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꿈이었으나 어떻게 하여 싱글맘이 되었는지, 그리고 50대에 접어든 지금까지 제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평범함을 꿈꾸게 된 이유는 제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하신 대로 성실한 가장이었고 적절한 회사에서 일하며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을 책임졌습니다. 어머니는 일찍부터 함께 일하며 저를 위해 흔들림 없이 뒷바라지해 주셨어요. 시집을 가서 시부모를 부양하고 아버지를 내조하는 분이셨어요. 조상들도 그 시절엔 나름 평범했습니다. 조부모님은 딸인 제가 태어나자 아들을 낳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셨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어머니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동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 감기에 걸린 적이 없던 어머니가 그렇게 노력하신 이유는 아들을 낳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첫째로서 남동생을 둔 누나로서 동생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맛있는 것은 당연히 남동생의 몫으로 여겨졌고, 좋은 자리도 남동생에게 양도했죠. 과일을 먹어도 예쁘고 맛있는 것이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며, 남동생의 것이었고, 저는 물러터진 과일 한 부분을 먹어야 했어요. 그때도 여전히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희생을 당연시해야 하고 조용해야 하며,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친척들 사이에서의 규칙이었어요. 외할머니나 어머니는 그런 분위기에서 큰 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 상황을 당연시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의 결정으로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본다고 해서 선을 보기는 했지만 말이 선이지요. 결혼 전에 신랑의 얼굴을 한번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만나게 된 자리였어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조신하고 말 잘 듣는 여자로 자란 저에게도 로맨스로 가득한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20살 아가씨였으니까요. 처음으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한평생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가면 된다는 말만 듣고 자란 저는 홀로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집안 어른들의 말을 거역하고 선을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밖으로 쫓겨나 어딘가에서 객사했을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도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도 몰랐으니까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도 몰랐고 집을 구하거나 세금을 내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던 건 돈 계산하는 방법과 제사 음식을 차리는 방법, 맛있는 요리를 하는 방법이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선시대 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준비된 것 하나 없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될게요. 준비만 해둔 저는 자야 하는 현실을 깨달았고 집안 어른들의 말에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나간 선자리에서 처음 본 저의 남편은 매우 정중한 사람이었어요. 집안 어른들에 향한 불만이 가득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저는 남편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조금은 역설적이었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든 듯했고 저와 남편은 곧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여자들의 꿈이 현모양처기라는데 20살에 결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조부모님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큰 누이가 그냥 외출하게 되면 헛바람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몸을 깨끗이 하려면 잠깐이라도 빨리 시집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금은 자존심도 상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것 역시 제 운명이었기에 제가 가만히 시집에 갔습니다. 말하신 대로 남편에게 한눈에 반했었거든요.
결혼식을 올릴 때 제 나이는 겨우 21살이었고 남편은 28살이었습니다. 7살 차이였죠.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남자의 손은 놓지 않고 남자와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던 저에게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 손에 물이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친정과 달리 남편은 가정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항상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이어지다가 소중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배는 불러왔고 몸은 힘들었지만 남편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병원으로 찾아온 시댁 어른들은 제가 낳은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실망한 표정으로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뜨셨어요. 그러나 찾아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어머니만이 저를 보러 오셨는데 어머니는 처음 태어난 손주를 보기 위해서도 저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도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한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달랐다며? 딸은 엄마 팔자 잡는다던데? 둘째 애는 분명히 아들일 거다. 그러니까 몸 회복되면 바로 애부터 가져라. 가슴이 떨렸습니다. 생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았는데 그렇게 얻은 딸이 축복받지는 못할 망정 그런 무시를 당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아들을 낳는 기계인가요? 출가 외인이라면서 연락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제 와서 하신다는 말이 몸 회복하자마자 아들을 낳으라는 말뿐인가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는 나의 모습에 당황하신 듯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거다. 나중에 되면 나한테 감사할 거야. 시집 가면 아들을 낳을 생각부터 해야지. 어디서 뻔뻔하게 큰 소리냐. 내가 사돈댁 얼굴별 면목이 없다. 아주 태어나면 사돈댁에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들부터 가져라.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울음을 참느라 목구멍이 막혀 소리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낼 수 없었습니다. 차갑게 돌아서서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향해 겨우 소리쳤어요. 저를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나가신 어머니는 끝까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남편이 유일했어요. 아이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괜찮다는 말 한마디 없었던 시댁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미안하다는 말도 전해주었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와 모멸감도 남편이 위로해 주었죠. 가장 의지가 되어야 하는 부모님에게 마저 외면당한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한 명 있다는 사실은 제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라는 방송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딸, 아이의 아름다움을 매우 감탄했어요. 아이가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 집안에서는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웃음소리가 서서히 사그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IMF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꽤 안정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IMF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안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회사 경력이 길지 않아 자칫하면 생존이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영웅적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는 과정에서 남편이 살아남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살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편의 예민성을 자극했습니다. 늘 서글서글한 미소로 말을 걸어주던 남편은 예전처럼 여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허리띠를 한껏 졸라맸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말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저와 남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들어가는 돈도 아끼길 원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한편 두 분이 아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의 요구는 점차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들어가는 식비를 줄이라고 하기도 하고 길이가 짧아져서 입을 옷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입히라고 했죠.
딸은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채 밖으로 나가기도 했었던 제 엄마로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에 거역할 순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경제 권한은 남편에게 있었고 저는 얼마 되지 않는 생활비로 가사를 운영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남편의 말이 진실일 줄로 알았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사고 모든 아이들이 맞는 옷을 입고 사는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입는 음식을 줄이고 자기 입는 옷을 안 사더라도 자신의 자식이 옷이 너무 짧아도 입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남편에게 얘기한 날, 남편은 고함을 치며 내 머리를 붙잡았습니다. 이딴 취급을 받을 일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저렇게 비굴하게 살기로 생각했는데 그 무슨 일이에요? 집안에서만 가사를 해야 하는 여자가 뭘 모르고 나한테 이것저것 지시하는데 아들도 낳지 않은 주제에 쫓겨나고 싶어졌어요. 처음 보는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에 두려웠어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구걸했어요. 잘못했다고 한 번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보다 쥐 죽은 듯이 살겠다고 했어요. 집안은 한동안 조용해졌죠. 그 후로는 부부관계가 서로 힘들어졌지만 어떻게 넘어갈 방법을 모르겠어요. 애교 많은 저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 모습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잘 다녀왔어요. 여보라고 말하는 저에겐 집안에서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누라가 이런 모습이니까 내가 밖에서 힘이 나야 할 텐데 너를 잡아먹냐고 소리쳤어요. 역시나 저는 큰 소리 한 번 못 냈죠. 정말 남편이 저와 딸을 쫓아낼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옆에서 울고 있는 딸을 달래며 남편에게 또다시 빌었어요. 죄송하다 고요하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남편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쓸어버리며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 후로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술이 남편에게 달아들어 술주정을 부리거나 패악질을 하지는 않았어요. 들어오자마자 잠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간에 다정한 대화를 나누기는 못했지만요. 아버지 옆에서 고함을 치는 딸을 보던 중 저는 차라리 이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 자신도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교류하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딸과 모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마음의 병이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인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피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의 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남편과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반년이라도 지난 때쯤 남편은 오랜만에 정신 좋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불안했습니다. 반년 만에 정신 좋은 채로 귀가한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예상과는 다르게 차분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전하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남편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해고됐어. 그것도 4개월 전에.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놀라웠어. 회사에서 해고됐다니. 그동안 꾸준히 받아오던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으니 남편은 계속해서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애써봤고 부끄러운 일도 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게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부로서 무슨 말을 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 어렵던 나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만 했죠. 그러나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가족을 부족하다는 책임감에 시달렸던 남편은 예민해졌고 그 예민함은 폭력적인 성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모텔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고 장례를 치르던 그때 조금씩 정신이 들었죠. 그런데 남편이 벌인 일들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잡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고 주기도 했으나 어쨌든 남편 또한 최선을 다하려 했었음을 알았습니다.
했구나. 남편의 행동이 잘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떠난 남편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언젠간 지나갈 일을 버티지 못해서 어린 딸을 두고 이렇게 떠나냐고. 당신이 이럴 수 있느냐? 마누라는 버렸어도 자식은 버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의 장례식 당시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대를 끊어버렸다.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너야?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야.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게 왜 제 탓인가요?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나예요라고 소리칠 수는 없다. 더욱 더 없었죠. 저는 그저 누군가에게 시어머니를 말려주길 바라며 두 눈을 감는 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어린 딸을 품에 안고 겨우 도착한 친정 부모님도 저를 불편한 손님으로 취급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사돈댁 얼굴을 보기 부끄러워해서 어떡하냐. 내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으면 너는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을 거다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엄마 팔자를 닮는다고 몇 번 말했느냐며 말씀하셨죠. 성인이 된 남동생도 그런 저를 무시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꼬셔서 재혼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 딸린 아줌마로서든 그것도 안 되려나. 그럼 딸내미를 고아원에 보내버리면 되겠네. 아, 그것도 안 되겠다. 요즘에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기 때문에 고아원 자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몽둥이를 휘두르던 때에도 참아왔던 저였지만 나를 조롱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제 딸을 조롱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친정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다니 입 다물어야 할 나이가 먹고 한량의 처지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내 딸을 모욕해. 제가 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큰 소리가 낮아 달려온 부모님께서는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고 어딜 여자가 큰 소리를 내는지 내 아들한테 귀한 것인데 당장 나가라며 쟤를 내쫓으려 하셨고 동생은 그런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요. 동생을 공격하려 들었던 것 같았지만 어머니는 온몸으로 동생을 막았고 아버지는 내 목을 잡고 끌어냈어요. 그러자 나와 딸은 거리에 앉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죠. 친정집에서 있었던 일이 충격적이었는지 한참을 자던 딸이 잠에서 깨며 제 손가락을 살며시 잡았어요. 눈물로 범벅된 채 얼굴을 보며 딸은 배꼽을 웃으며 남편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갈까 생각하던 그 순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후로는 닥치는 대로 길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감사하게도 작은 교회에 몸을 맡길 수 있었어요. 그 교회는 아주 작았고 저와 딸만 겨우 놓을 수 있는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분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가진 지식 없이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저는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어요. 어린 딸을 업고 두툼한 담요로 감싸 채 모두가 돌아간 밤 건물을 쓸고 닦았죠. 아이가 아픈 날이면 교회분들께 아이를 맡긴 적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항상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너무 어려웠던 이유는 아마도 저 또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였겠죠. 항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했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작은 호의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사람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이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가려면, 딸을 제 손으로 키우려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주변에서 무시와 손가락질도 견뎌야 했어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버텨야만 했어요.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면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소만 할 줄 알았던 나는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깨우치게 되었고 사람들을 더 잘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청소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식당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이 여행을 원하는 사람을 구하는 공고로 설거지를 해줄 사람을 찾았어요. 운 좋게도 사장님의 호의로 가끔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와 가끔 하는 설거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 살림이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없었지만요. 적어도 딸이 먹고 싶어 하는 사탕 하나를 사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저는 딸에게 사탕 하나를 사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 일찍 눈치를 채기 시작한 딸은 시장 한켠에 놓인 작은 사탕 하나에 눈을 뗄 수 없었지만 차마 사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갖고 싶은 게 생겼다면 울며 떼를 쓰는 것이 당연한 나이에 사탕 하나를 달라는 말을 못하고 내 눈치만 흐끔흐끔 보는 아이가 되었죠. 6살 난 딸은 그날도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먹고 싶었던 사탕이 생겼었거든요. 그런 아이의 눈빛을 지나칠 수 없어 아이의 손을 잡고 사탕을 사러 갔습니다. 엄마가 사탕 사줄게. 골라봐. 어떤 것을 먹고 싶어? 딸은 한동안 사탕 앞에서 망설이다가 내가 이걸 사도 될까 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결국 딸은 가게 사장님이 골라준 사탕을 들고 나왔어요. 딸이 신나지만 기뻐한 척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사탕을 먹고 싶을 때마다 말해주면 엄마가 사탕을 사줄게. 언제든지 말해줘. 딸은 손에 든 사탕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며 매만지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한 번만 먹어도 돼. 그 말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왜 사탕 하나 사달라고 말하는지 그 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못할까 너무나 슬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다시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 교회분들께 딸을 맡겼습니다. 저녁도 먹여주시고 일찍 잠에 드는 날이면 딸을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셨어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데리러 가야 했는데 교회 어른은 손으로 사례를 치면서 아유, 괜찮아.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이정희가 너무 고피 자서 깨울 수가 없었어요. 얼른 들어가서 쉬고 세수하고 양치를 다 해서 잤다고 하니까 안 그냥 끌어줘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유정이를 안아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들어온 저는 불편한 유정이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유정이가 입고 있었던 옷을 정리하려는 그때 유정이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부스럭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뭔가가 찝찝했어서 주머니를 들춰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정이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예전에 사주었던 사탕이었습니다. 새 사탕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 아껴 먹었던 건데요. 해진 포장지로 감싸여 있는 사탕이었습니다. 유정이는 그 작은 사탕이 사라지는 게 무서워서 사탕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조금씩 사탕을 핥아 먹었던 거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생해도 괜찮지만 내 딸 유정이만큼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을 계기로 저는 완전히 변심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해지면 유정도 민감해지고 내가 무시당하면 유정도 무시당하는 것을 생각해서 악착같이 살아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부심이 생기고 사람들은 나를 여장부라고 불렀다.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도움을 받을 때는 받고 받은 만큼 보답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바꾸자 주변 사람들은 기다린 듯 저와 유정에게 아낌없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유정의 엄마가 27일쯤 처음 보게 된 아이가 아기를 안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보기가 어려웠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서만 애쓰지 않아도 되니 참 다행이에요. 이런 분들 덕분에 저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정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죠. 저는 혜진이 뒤를 잇는 밤에 청소 일을 했고 집에 와서 잠깐 잠을 자고 유정이를 학교에 보낸 뒤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때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죠. 감기에 걸린 식당 사장님이 코가 막혀서 냄새를 잘 못 맡게 되자
급하게 식당을 열어야 했던 사장님은 급하게 저에게 음식간을 맡겨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제가 간을 맡았지만 사장님이 맛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님은 급하게 남편을 불러 맛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남편이 도착하기 전에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은 살짝 굳어진 얼굴로 음식을 내놓았고 손님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손님이 사장님을 불렀어요. 저기요, 사장님. 저는 큰일 났다는 생각으로 사장님을 바라봤고 사장님도 살짝 굳어진 얼굴로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손님은 사장님을 향해 엄지를 치켜들며 말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죠? 오늘 너무 맛있는데요. 이후로 식당을 다녀간 모든 손님들이 입을 모아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사장님의 남편도 음식을 칭찬했죠. 감기에 걸린 사장님은 곧바로 제 음식을 드셨습니다. 유정 엄마, 이거 말고 뭐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할 줄 아는 음식을 쏙쏙 썩었습니다. 사장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어디서 그런 음식을 배웠어? 그 음식은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감사한 순간이었죠. 연필은 못 잡게 하고 칼부터 잡게 한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게 되었어요. 새로운 음식을 메뉴에 추가하기도 했죠. 손님들은 내가 만든 음식을 굉장히 맛있다고 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는데 라는 말을 들을 때면 다시 신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도움만 받았던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줄 수 있는 사실이 뿌듯하고 기뻤기 때문이었어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정말 싫어했었죠.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서 젖만 부쳐도 기름에 손이 대며 음식을 해도 아무에게도 고맙다는 말, 맛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요리는 노동 그 자체일 뿐이었고 어떤 의미도 없었죠. 그러나 손님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다면 음식은 저에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없이 살던 저에게도 꿈이 생겼어요. 바로 식당의 사장이 되는 꿈이었죠. 쥐뿔도 없는 30대 초반 과부가 가질 만한 너무 큰 꿈이라고 생각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어 가장 가까운 훈련기관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인의 현업자가 지원합니다요.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나는 그 꿈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꿈에 가까워지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제가 일하던 식당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유정이의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식을 챙겨주실 정도로 저와 유정이 모녀를 아껴주셨습니다. 젊은 엄마로서 열심히 사는 것을 칭찬해 주시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식당 음식을 맡은 이후로 손님이 늘었던 것도 있었죠. 어떤 이유든 나는 그런 사장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장님이 출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 연락도 없었죠. 단 한 번도 가게를 늦게 여는 적이 없던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급한 대로 오픈 준비를 하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사장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 걱정되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가게 정리를 할 때 가게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의 남편분이었어요. 전화로 전해 들은 내용은 사장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곧장 닫고 사장님이 입원한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 유정 엄마가 당분간 가게를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도 종종 들리고 함께 일할 사람 한 명도 찾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이 부탁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덧 중학교 1학년이 된 딸도 와서 가게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사장님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살짝 마른 몸은 이끌고 가게로 오셨습니다. 사장님, 몸은 좀 괜찮으신 거예요? 사장님은 껄껄 웃으며 그럼 괜찮지. 고생은 우리 남편이 했어. 유정 엄마는 가게 보는 거 어땠어? 혼자 하느라 힘들지는 않았고
저야 뭐 사장님한테 배운 대로 했죠. 김 선생님이 자주 와서 도와주기도 하셨고, 소개해주신 이모님도 힘이 많이 됐어요. 예전에 가게에서 일하셨던 분이라면서요. 응, 손주가 태어나서 손주 봐준다고. 그만두었지. 유정이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럼요. 가끔 와서 일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 사장님은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달아주셨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 건가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격이 부드러운 사장님이 무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처음 본 나는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유정이는 이제 겨우 16살이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불안이 현실로 변했습니다. 내가 많이 괜찮아졌다. 그러나 이전처럼 남편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고향으로 돌아가서 요양할 생각이다. 우리 남편은 시골 출신이라 항상 시골에서 살고 싶어 했거든. 하늘이 노래졌어. 그러나 불안과 충격은 금방 희망으로 변했다. 그래서 유정 엄마가 이 식당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처음에 사장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어. 내가 가게를 맡으라는 거야? 난 가게를 인수할 돈도 없고 어떻게 이 가게를 운영하겠어? 하지만 사장님은 과거처럼 허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유정 엄마 정도면 충분하지. 너는 병원에 있을 동안 혼자도 잘 했잖아. 사장님이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 선생님도 자주 오셨었고 아니야, 유정아. 말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나 시골로 내려갔다고 해도 나 거들떠도 안 볼 건 아니잖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진 돈이 별로 없어요. 물론 사장님이 많이 편의를 봐주셔서 어느 정도 살만하기는 하지만 사장님은 또다시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게 걱정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유정 엄마 같은 때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이 올라와서 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가게 문을 바로 닫아버리겠어. 이 가게를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한테 홀로 넘겨버리겠냐고. 유정 엄마가 믿을 만하니까 가게를 맡긴 거야? 대신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되겠죠. 사장님은 건조건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 위치를 변경하지 말아주세요. 몇십 년 동안 찾아오던 손님들과의 의리야. 두 번째 조건은 가게 인수비용을 다 내기 전까지 매달 매출의 10%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인수비용을 모두 갚은 후에는 그만 입금하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사장님의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날로 가게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만 그리던 과부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유정이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자 유정이는 제 일인 것처럼 기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유정이를 도와주신 모두도 마치 자신의 일을 이룬 것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사장이 교체되자 손님 수가 잠시 줄어들어 걱정스러운 순간을 겪기도 했지만 단골 손님들 덕분에 가게는 금방 안정을 찾았습니다. 가게가 안정되자 저는 메인 메뉴를 제외하고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조금씩 변경해 나갔습니다. 이 입소문을 타서 손님들은 점차 늘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인수비용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부모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명절이면 유정이와 함께 사장님 부부가 계시는 고향집으로 내려가곤 합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유정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가게가 확장되었을 때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뽑은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 직원에게서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로 29살이 된 젊은 아가씨는 7살이 된 딸을 데리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숙식만 제공해줘도 괜찮으니 방 한 칸만 내어달라는 부탁이었죠. 사연이 참 딱했어요. 부모 없이 자라고 고아원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오빠와 함께 동거를 하던 중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7살이 되자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그 모습에서 저를 봤고 저는 그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가게 한편에 방을 마련해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웠어요. 저와 유정이가 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남편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다 해봤다는 치고는 손이 빠르고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기특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직원이었죠. 가게를 정리하고 퇴근을 하던 어느 날, 곧 문을 닫으려는 시장에 위치한 신발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직원과 그녀의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 했지만 사주어 사달라고 하더군요. 다른 아이들은 다 공주 신발을 신는다며 말이었어요. 아이는 직원의 손을 끌어당기며 신발 가게 가판 앞으로 가려 했고 사지도 않을 것 같은 손님 때문에 퇴근이 늦어진 가게 사장은 불쾌했습니다. 표정이 얽혀 있었다. 직원은 그 앞에서 땀을 흘렸다. 직원은 신발 가게 사장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아이를 안은 채 빨리 자리를 떴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결국 저는 다음 날 신발 가게를 찾아서 아이가 원했던 신발을 구입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인이 자신의 아이에게 샀던 신발이 너무 커서 신을 수 없게 되었다며 그 신발을 건네주었다. 그렇게 조용한 일상이 이어졌다. 소문이 퍼져서 확장했고 덕분에 다른 지역에서 온 손님들까지 올 정도로 성장했다. 2호점을 오픈하고 많은 직원을 고용했으며 가족 같은 직원들과 함께 일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요.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직원들을 모아 이야기를 해보니 저희 가게를 두고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소문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반찬을 재활용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한참 동안 우물쭈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죽은 남편의 보험금을 들고 도망쳐서 가게를 인수한 거라는 소문도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가게가 조금 잘 된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부모님과 시댁 어른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했더니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이 확정되었어요. 그들이 퍼뜨린 소문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것이 거짓 소문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게에는 파리만 날았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손님들이 다시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처구니 없었는데 시장에서 가깝게 지내고 유일하게 가게를 찾아주던 상인분과 가까이 지내면서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윤 사장님, 그것 몰랐어요. 그 가게 직원들 중에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는 분이 있었거든요. 직원인 그분은 매일 손님 명단과 가게 식재료 사용량, 구매 내역을 들고 시장 상인들을 설득하러 다니셨어요. 사장들은 한눈에 보면 이게 실제 장부인지 아닌지 파악 가능한데 봐도 진짜임을 확인했다고 해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 재사용이 불가능한 얘기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 동네에는 윤 사장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윤 사장 식당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헛소문이었고 윤 사장은 자신의 식당에서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 모든 사건이 어린 직원 덕분에 발각된 걸 알게 되자마자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방을 구해 그분과 함께 딸과 지내기로 했어요. 밤늦게 찾아온 나를 보고 많이 놀란 듯한 표정을 지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3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방에 앉아 시장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 직원이 사장님께 죄송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과하는 이유를 물어보자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가게 장부를 가져다 썼잖아요. 상사가 꼼꼼하시니까 맡겼었고 가게 장부를 함부로 가져가서 사용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지만 어쨌든 상사님의 지혜로운 행동 덕분에 우리 가게를 살렸어요. 아니, 우리 가게의 모든 직원들을 살린 거죠. 정말 감사해요. 상사님께는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상아 씨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아 씨는 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빚을 지셨나요? 빚을 진 사람은 저인가요?
사장님, 그렇지 않아요. 나는 상아 씨의 노동력을 산 거고, 상아 씨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은 것뿐이에요. 상아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은 그 이상의 것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상아 씨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미나가 신발 하나를 사달라고 시장 신발 가게 앞에서 뜯을 적이 있었어요. 단칸방 하나라도 얻으려고 허리띠를 졸려서 힘든 상황에서 그 신발 하나 사주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미나를 안고 도망치듯이 가게를 떠났는데 돌아오다가 지쳐서 잠든 미나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늦게나마 가게로 돌아갔는데 가게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다음날 시장이 열리면서 가게 앞으로 갔는데 사장님이 그 신발을 산 걸 보았어요. 사장님이 왜 그런 신발을 산 걸까 궁금했는데 내가 출근하자마자 그 신발을 건네주셨어요. 미나가 신발을 사달라고 조른 걸 보셨었나요? 저조차도 잊고 있던 과거의 이야기를 상아 씨는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아 씨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장님과 함께 하겠다고요.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그래서 가게가 안 좋은 소문에 휩싸였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장부를 가져다 쓴 건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상아 씨에게서 제 모습이 또 다시 비친 것 같아요. 예전 사장님과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말과 행동에 살아갈 용기를 얻었던 과거의 제 모습이에요. 그날은 저와 상아 씨가 서로를 끌어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상아 씨에게 결코 지울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는 상아 씨를 살때리지 않고 보살폈습니다. 그래도 일할 때만큼은 객관적으로 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상아 씨는 일적으로도 아낄 수밖에 없는 직원이었습니다. 장부를 가지고 나가서 상인들을 설득했던 것만으로는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것인데 상아 씨의 능력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사장님, 상아 씨가 어떻게 그리 똑똑하냐고요? 아직 30도 안 된 아가씨가 저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요? 상아 씨를 우리 지점으로 보내주지 마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은 상아 씨는 36세가 되었을 때 2호점의 점장이 되었습니다. 상아 씨의 아이도 16세가 되었고요. 제 딸은 올해로 27세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회사에 취업한 유정은 제 가게보다도 사랑하는 존재이자 제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도 기뻐할 때도 저와 함께 해주었던 직원들은 유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무시하고 쫓아냈던 내 가족들은 가게가 번창했을 때 돈을 뜯어가려던 그들의 소식이 묵은 채로 들려왔어요. 함께 노변을 떴던 동생은 가정재산을 다 가져가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하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심지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장남이 하고 싶은 일을 거부하는 부모들에게 전적으로 지지했던 동생이 부모님을 버리고 야부로 고향 마을을 떴을 때 부모님은 내 껍질을 붙들고 애원했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널 무시해선 안 되었어. 우리 잘못을 알았어. 용서해줄 이유는 없겠지? 특히 유정이를 보내달라던 동생과 함께 있었던 동생. 부모님의 모습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댁 사람들이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방 한 칸에 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사기꾼을 만나 전 재산을 날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 신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을까? 그렇게 가기 전에 조금 마음이 안 좋아서 너한테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게 진심은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너도 우리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니?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도와주렴. 그때는 몰랐지만 자식 일은 슬픔이 되는 법이라는 거요. 얼마나 크게 자랐을까 싶어서 조금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염치도 없는 듯이 유정이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유정이에게 친할머니나 친할아버지로 다가가 너희 엄마를 설득해보라며 조언하고 달래보았지만 유정이는 우리 말을 듣지 않아서 유정이의 회사 앞에서 문제를 일으켜 버렸습니다. 유정이는 시댁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온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유정이를 회사 앞까지 데리러 간 그날의 시댁 사람들이 악질을 부리는 것을 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동원되어 끌려간 시댁 사람들은 유정이에게 다정했던 표정은 싹 지워지고 유정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집안 여자들은 모두 남을 포획하여 살았네요. 너는 아들로 태어난 후 나한테 아하 죽게 할 사건도 아니었고 집이 망할 것도 없었어. 비록 그날부터 난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고 유정이가 상처를 입을까 봐 매우 걱정되었어. 유정이 앞을 막고 다가가 큰 소리로 날리려던 순간 유정이가 재판을 잡고 엄연히 내 앞에 나와 이렇게 말했어. 기억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친할머니 나 친할아버지라고 할 때 나는 너무 기뻐하라는 애교 것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얼굴이 그리운데 왜 한 번도 보여주질 않았어. 낯빛도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내가 정말. 인간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성별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엄마의 의견이 아니라 남편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딸로 태어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거나 남편의 자만심이나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사진을 보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사정을 이야기하며 큰 소리로 싸울 필요 없이 잘 풀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다 했던 유정이는 나를 연겁 후 경찰서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유정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그럴 때는 엄마가 나서야 할 때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유정이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마음을 털 가족도 없이 혼자서 키워왔기 때문이었죠. 그 때문에 유정이도 제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 나도 아버지가 그립다는 아동들이 있는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자란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부러웠던 적도 없어.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야. 그래서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등바등 키웠던 딸내미로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 이제 어디 가서 딸 자랑해도 돼. 힘들면 나한테 여행 좀 보내달라고 해도 되고 이제 딸 덕 좀 봐도 돼. 그 말에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유정이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 유정이는 그런 자를 안아주었죠. 그동안의 온갖 고생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자.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